자, 오늘은 153페이지 할 차례죠. 이제 오늘 민법 총칙을 마치고 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53페이지입니다. 자, 153페이지 보시면 조건과 기한 나오죠. 이런 걸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랍니다. 부관이라 우리가 법률행위 할 때 그 부수된 부가된 약속 약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할 때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추가된 약속 이걸 말해요. 이걸 부관이랍니다. 그 부관 중에 우리는 이제 조건과 기한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럼 부관은 일단 시제가 미래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이건 시제가 미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발생할 일입니다. 그러면 소고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고표 없겠죠? 소고표는 뒤로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일이라 소고표 없다 이게 심이 제일 잘 나와요. 지난주에 공부하신 취소는 소고표가 있었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여기는 소고표 없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조건이란 앞으로죠. 앞으로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는 겁니다.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그래요. 그럼 쿨하게 바꿔줍니까? 뭔가 토를 달죠. 너는 또 바꾸라니 뭘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럼 뭐 영어 점수 10점 오르면 바꿔줄게 그래요. 영어 점수 10점 오르면 바꿔줄게. 그럼 영어 점수 10점 오른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조건. 이렇게 뭔가 꼭 토를 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이럴 수 있죠. 뭐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죠. 크리스마스 도달할 게 확실하죠.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진 겁니다.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는 겁니다.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또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래요. 그러면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랬어요. 그럼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기한이에요. 이제 뭐 반에서 성적 5등 이상 오르면 사줄게. 그럼 뭐죠? 그럼 조건이죠. 좀 불확실하죠. 이렇게 객관적 따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건 이게 처음에 약간 어렵거든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지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잘 비교하면 여기는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춥니다. 이제 정지 조건이란 이 조건이 있겠죠. 이 조건이 나중에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해제 조건이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합니다. 이것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에요. 두 가지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한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한은 먼저 시기와 종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뭐 시작 이런 말 같죠? 종기는 끝난다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럼 만약 시기가 도래하면 이건 발생할 게 확실하니까 도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입니다. 그럼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이건 소멸되는 기한이에요. 다음 기한은 다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먼저 확정 기한이란 발생할 게 확실하죠. 발생하는데 그 날짜까지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근데 불확정 기한은 발생할 게 확실하지만 그 날짜까지는 좀 정확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공통점은 발생할 게 확실한 거죠. 이게 확정 기한 불확정입니다. 아까처럼 그래요.
너 생일 때 선물 사줄게. 그럼 너 생일은 도달할 날이 확실하잖아요. 며칠 남았는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확정 기한이에요. 또 아까처럼 크리스마스 이런 확정 기한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아들이 막 차를 사달래요. 차. 대학생이. 근데 이제 엄마가 옆집에 사는 갑이인데 왼수거든요. 그래서 엄마 뭐라고 하냐면 옆집 사는 갑이 죽으면 갑이 자기 친구예요. 근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맨날 자랑만 하고. 그래서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은 사람이니까 죽을 건 확실하죠. 죽을 건 확실한 기한이죠. 근데 죽을 날짜까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불확정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게 확실해요.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게 확정 기한. 이처럼 날짜는 정확히 모르죠. 갑이 죽을 날짜가 정확히 알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러죠? 일부러 내가 죽여버린 게 알겠죠. 아무튼 날짜까지 정확히 모르면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두 가지만 제일 비교하시면 뭐 기한 아주 쉽습니다.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사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중개업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내가 새 차 사준다 그랬어요. 자동차 사준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딱 끊어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렇죠. 물론 확실하면 좋겠지만, 그죠? 마음속으로 확실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아직 불확실하죠. 그럼 이건 조건이요, 기한이요? 그럼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동차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자동차 증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동차 증여가 발생하는 거죠. 불합격하면 못 받아요. 합격해야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뭐죠? 정지 조건.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이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그래요. 그다음 이번에 이럴 수 있죠? 내가 지금 차를 사줄 텐데 지금 자동차 사준대 내년에 시험 합격하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래요. 그 차 다시 내놔. 이제 너가 돈 벌어 살아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똑같아요 조건. 그러죠? 합격하면 좋겠지만 불확실하죠. 객관적으로. 조건이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동차 생겨요 뺏겨요?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러면 합격일까지만 자동차 사고 그 다음부터 자동차 돌려줘야 되죠.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다시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동차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인데 효력 소멸하니까 여기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이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이럴 수 있죠? 내년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자동차 사준다. 이제 차 사줄 테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대답 잘하셔야 돼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예? 조건이죠? 이걸 기한이라면 큰일 나요. 이게 확실합니까? 이제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조건. 합격할지 어쩔지 모르죠? 실수로 찍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성취되면 자동차 생기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죠?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있습니다. 그럼 시험 합격이야 떨어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합격이야 떨어져야 돼요. 이제 차 종류를 물어봐야겠죠. 고급 차면 일부러 한번 떨어지고 별로 안 좋은 차면 합격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일단 조건 기한을 잘 나누세요.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잘 나누시면 돼요. 다시 이번에 이럴 수 있죠. 내가 오늘 차를 사줄 텐데 내년 시험에 떨어지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랬어요. 그 차 다시 내놔. 아니 찌찌시죠? 찌찌시요. 지금 떨어진 것도 성질을 죽겠는데 차까지 뺏어가요. 그러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죠.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자동차 증여가 끝나는 거죠. 이제 차 돌려줘야 돼요.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걸 무슨 조건이 한다? 해제 조건. 이것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이 좋은 말이라 무조건 정지 조건 하면 안 돼요. 앞에 좋은 말이어도 뒷 내용에 따라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 좋은 말은 무조건 해제가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더라도 뒷 내용 봐서 이게 정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 기한까지 정확히 나누시고 그 뒤는 효력이 발생하는가 끝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죠. 내년 시험 끝나면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그럼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지금 기한이죠. 내년 시험일 정해 있어요. 그러죠? 그날 딱 정했잖아요. 시험일. 그 이후에 차 사준단 말이죠. 이건 기한이에요. 시험 끝난 날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럼 이날이 도래하면 자동차 증여가 효력을 발생하죠. 효력을 발생하니까 이건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시험 끝나면 무조건 차 생기는 거죠. 이건 시기예요. 거꾸로 이럴 수 있죠. 오늘 차를 줄 텐데 시험 끝나면 그 차 다시 내놔 그랬어요. 시험 끝나면 차 다시 내놔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한이죠. 시험 끝난 날 딱 정해 있어요. 그렇죠? 이 날이 도래하면 자동차 뺏기잖아요.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것은 종기가 붙은 종기부 법률행위입니다. 시험 끝난 다음 날 차 돌려줘야 돼요. 증여 효력이 끝나는 거죠. 이런 게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성인 아들에게 너가 취업하면 너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대준다 그랬어요. 생활비 대준다. 그럼 일단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취직할 때까지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죠. 평생 취업 못할 수 있어요. 불확실하잖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가 시작합니까? 끝납니까? 끝나는 거죠. 이런 일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가 끝나는 거죠. 취직할 때까지만 생활비 줘요. 취직하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제 생활비 못 받아요. 취직하면. 그러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은 해제 조건. 해제입니다. 다시 취직하면 생활비 못 받죠 이제. 그래서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아까처럼 너 생일에 선물 준다. 너 생일에 선물 준다 그러면 너 생일 딱 정해있죠. 기한이에요 기한. 이날 도래하면 선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 몇 개 헷갈리는데 연습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만약에 갑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 그럼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 그랬죠. 계약 기간이 17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앞으로 발생할 일이죠. 그러면 이날부터 임대차 효력이 시작하죠. 효력이 발생하죠. 이게 시기예요.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이날 이후로 방 빼잖아요. 이게 종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일단 조건과 기한이가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가 소멸하는가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은 다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면 확정기한, 도달할 게 확실하지만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아직 모른다면 불확정기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두 가지만 잘 비교하시면 여기는 뭐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53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네모 1번 조건에서 147조가 있죠. 조건 성취 효과입니다. 자, 1항 보세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부터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게 앞으로 그 말이에요. 장래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입니다. 2항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효력 소멸 조건이에요. 그 밑에 양과를 본 의의가 있어요. 자, 의의 보세요.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그다음 동그라칩니다. 효력 동그라미 효력. 이건 효력 요건이에요. 유효인가 무효인가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동그라칩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가 성취 여부예요.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그럼 양괄호 2번 정지 조건 가로 열고 효력 발생 조건 그랬죠. 다음 해지 조건 가로 열고 효력 소멸 조건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지 조건 보세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 조건을 말하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컨대 갑이 을에게 이제 공유기사치 맡겨 가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경우 그러면 시험 합격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네,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증여를 받는 거죠. 그다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요. 정지조건부 증여는 지금은 무효죠. 지금 못 받죠? 무효.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받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받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받는 겁니다. 그다음 2번 해지 조건 보세요. 효력 소멸 조건.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하며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내재 등기 해주면서 만일 공익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증여는 효력을 상실하기로 한 경우 즉 이런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줄 텐데 시험에 떨어지면 아파트 다시 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아파트 일단 줄 텐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험에 떨어지면 아파트 다시 뺏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해지 조건이에요. 이런 일이 성취되면 아파트 돌려줘야 돼요. 그럼 지금은 내 거죠. 지금은 내 거예요. 증여는 유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돼요. 야, 자동차만 여긴 아파트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 심표 뒤에 이러한 해지 조건부 증여는 지금은 유효해요. 지금 내 거예요. 유효나 조건이 성취되면 즉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증여가 이제 무효가 돼서 돌려줘야 돼요. 무효가 돼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효력 소멸 조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책에 좀 뭐 말이 긴데 이거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있다가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양괄호 3번 조건 성취 효과 있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조건 성취 효력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 없어요. 앞으로 발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 다 네 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왼쪽에 네 줄 체크 그리고 읽어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양괄호 4번 조건부 권리 처분 있나요? 자,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랬어요. 갑이라는 회사 사장님이 을 종업원한테 너가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뭐 이 조그마한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일 열심히 하면 이 조그만 토지라 해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증여한다고 했다 해보세요. 자, 그럼 5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어떻게 하네요? 5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어떻게 하네요? 5년 이상 일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확실하잖아요. 조건이에요. 5년 이상 근무할 줄 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아, 건물 주니까 무조건 일해요?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그러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정지조건부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을은 지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5년 후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시가가 1억이라 해보세요. 을은 지금 달라 못해요. 5년 후에 다 2라고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갑자기 큰 돈이 급전이 필요하네요. 급전이. 그러면 내가 5년간 일하면 갑에게 X 받을 권리가 있죠. 그 5년 이상 일하면 받을 그 조건부 권리를 오늘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병한테 처분을 해보세요. 즉 우리 이래요. 내가 1억짜리인데 5년간 일하면 1억짜리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오늘 너에게 팔게. 그럼 병이 살 수 있죠. 병이 평소에 보기에 우리 너무나 착실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일할 것 같아요. 그걸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보기에 우리 너무 착실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대신 1억이 사지 않겠죠? 한 뭐 6천만 원이나 사는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5년 일하면 1억 버는 거 6천 투자해서 못하면 6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을 많이 벌어요. 학개론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 통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이 와요. 그 다음 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첫 글자에 다 동그라미 외우십니다. 첫 글자에 처상보담 이렇게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존 아랫줄 담보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래요. 보세요. 밑에 2번 예컨대 읽어보면 됩니다. 2번 두 줄 체크. 그래서 이건 이 동그라미 1번 자체로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이 와요. 처분할 수 있으나 뭐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어요. 처상보담.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건을 보셨죠? 이제 네모 2번 기한을 보세요. 자, 152조 1항 보세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 발생.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소멸이죠. 소멸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1번 의의 보시면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다시 효력 동그라미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동그라미입니다. 확실한 사실에 의정케는 부관을 말합니다. 다음 2번 시기와 종기 보세요. 기한 도래로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기, 기한 도래로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종기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아까 연습한 거 한번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만 정확히 안 엇갈리면 여기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물권법이 나와요. 그래서 159페이지 오세요. 159페이지. 이제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 첫 시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민법 시간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 권리를 주로 공부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그러면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합니다. 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 그럼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그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관계 맺은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원칙 대항력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물권이라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해요. 즉 물권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하려면 미리 딱 법에 정해 있어요. 좀 이따 8개 물권을 볼 겁니다. 민법에는 딱 8개 물권이 딱 정해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하고 계약은 기껏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 맘입니다. 여기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즉 계약은 기껏 당사자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 맘입니다. 이 원칙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면서
물권법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반면 계약에서는 계약자연책이 적용되고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물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59페이지는 그 네모 1번 아래 2번 다 봤었죠? 네모 1번까지 봤네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다음 제일 밑에 네모 2번이 있어요. 물권의 객체가 있나요? 자, 양괄호 1번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동원의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 생각, 소유권. 소유권 객체는 물건이죠. 그죠? 이런 책, 그죠? 이런 마이크, 또 뭐 건물, 토지 다 물건입니다. 그 다음 문장 민법상 물건으로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되며 부동산으로는 주로 토지와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부동산은 일단 토지 건물 두 가지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물. 그다음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예외적으로 권리 동원합니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직 안 한 거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의 대상은 원칙 물건이요, 물건.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권은 아까 8개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물권이라 그랬어요. 다음 전세권도 물권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저당권도 물권이라 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게 다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의 객체는 예외적으로 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가 있다 그랬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반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그럼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저당권자 병이 있네요. 저당권자 병이 있다면 병이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 빌렸을까요? 누가 병에게 돈 빌렸을까요? 이제 뭐 갑을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얘는 채권자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등기법을 아시겠지만 등기법에서 이제 등기 번호가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주등기 그래요. 그러면 갑이 빌린 겁니다. 갑이 병에게 돈 빌리면서 이 부동산, 그 부동산을 갑소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당권 물권이에요. 이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는 갑소유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근데 만약에 등기번호가 이렇게 1-1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1. 이걸 부기등기 그래요. 밑에 1번 밑에 달려진 걸 이걸 부기등기랍니다. 이렇게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을이 돈 빌린 겁니다. 을이 돈 빌리면서 이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 물권, 전세권을 저당 잡힌 거예요. 이런 걸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 객체가 뭐예요?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등기법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제일 뒤에 가로 열고 얘가 있죠. 이제 지당권이나 전세권, 저는 전세권을 봐서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때 저당권 객체가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되니까 아직 이해가 정확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양가로 4번 행사자가 있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책이 2장 넘어갔네. 이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그럼 중간에 네모 4번 이제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그래서 185조 물권의 종류 보세요. 물권은 법률 동원하십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 거기다 씁니다. 판례요, 판례. 관습법이란 법조문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관습법이랍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다시 봐볼게요.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으로 즉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물권은 법이 딱 정했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
그 제목이 민법 동그라미 민법. 민법상 물건 나오죠. 그래서 민법상 물건이 딱 8개가 이제부터 나와요. 8개. 그 8개를 봐보겠습니다. 민법상 물건이 8개예요. 그 밑에 박스 그림도 있죠. 자, 물건을 먼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권이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을 가진 권리를 소유권이랍니다. 즉 만약에 이 건물이 내 거다. 그럼 건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죠? 그다음에 건물을 빌려줘서 월세 받을 수 있죠. 그러죠? 다음 건물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힘을 가진 게 소유권입니다. 그럼 제한물권이란 이 소유권의 이 세 가지 권능을 제한시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건이 용익물건과 담보물건 나뉩니다. 그럼 용익물건 이 말이 봐보세요. 이 사용수익 뒷글자예요. 용익. 그래서 용익물건이란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시키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랍니다. 그래서 용익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용익물건이랍니다. 이건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즉 전세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에게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설정자 그랬죠? 즉 갑, 시오시오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을은 갑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했죠. 이자를 무슨 권자 그래서 전세권자라는 다 했죠. 그러면 갑 내 건데 을과 전세권 설정하면 앞으로 이 부동산을 누가 사용하죠?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죠. 을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게 나오면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이게 있으면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겁니다. 소유자는 이런 것을 제한물건 그래요. 그중에 용익물건.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담보물건이란 담보물건. 그럼 이거 하나 남았죠? 담보물건은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시키는 물건을 담보물건이랍니다. 다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시키는 물건을 담보물건 그래요. 담보물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이 중에 저당권을 예를 들어보면 자 갑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을 때와 저당권이 없을 때 언제 팔기가 더 편하죠? 없을 때 팔기 편하겠죠. 이렇게 저당권이 있으면 처분 권능이 좀 제한돼요. 이런 것들을 담보물건이랍니다. 그럼 민법상 물건이 8개 그랬는데 봐보세요. 이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음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물건 원래 없습니다. 그냥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용익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음 원래 이런 물건 없어요. 여기 세 가지를 합해서 담보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음 원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제한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건은 이 맷질건 딱 8개예요. 8개. 이런 물건 있고 여기 세 가지와 여기 세 가지 있죠. 이걸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쓸 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와 이 두 가지를 8개 이것을 민법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점유권과 본권이 남았는데 이 말을 좀 일단 비교해 봐야겠죠.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반면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즉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걸 본권이랍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전거예요.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자기가 타고 다녀요. 그러면 갑이 타고 다닌다 이걸 조미한다 그래요. 지배한다. 마이크를 내가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지배한다, 조미한답니다. 보통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고 다니죠. 갑에겐 현재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자전거를 을이 훔쳐왔네요. 절취했다. 을이 훔쳐와서 자전거를 을이 타고 다녀요. 을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구예요? 자전거 소유자 여전히 갑이죠. 얘는 도둑놈이에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갑은 점유를 뺏겼잖아요. 을이 점유하죠. 그러면 현재 갑은 여전히 소유자니까 소유권과 같은 본권, 이게 소유권이 있으면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본권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갑에게는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어요. 근데 갑은 점유를 뺏겼죠. 그럼 현재 이제 점유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 안 하면 점유권 없는 거예요. 근데 을 도둑놈이죠. 그러면 을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나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죠. 자기 거 아니죠? 뭐 돈 주고 빌렸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둑놈이라.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포함한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현재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타고 다녀요? 을이 타고 다니죠. 그럼 을은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권과 점유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점유권이란 점유할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걸 점유라고 그러고 그걸 법적 권리로 부한 것을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유권이란 물건을 점유할 이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걸 법적 권리로 포함합니다. 그걸 점유권 그래요. 한마디로 도둑놈도 점유하면 점유권 있어요. 도둑놈도 점유권 있는 겁니다. 본권이 없더라도. 왜 그냥 봐보세요. 우린 이걸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거든요.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쳐와서 우리 이거 본 적 없는데 공원에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래게. 우린 지금 현재 이것만 보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이걸 대학생이 뺏어왔어요. 강취했다. 강도짓. 야 이 새끼야 내놔. 뺏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공원에서 이걸 봤어요. 이걸. 그럼 여기 저 썩을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저 썩을럼 하잖아요. 그렇지만 쫓아가지 않아요. 한 대 맞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까지 다 봤다 여기까지. 그럼 저 썩을럼 합니까? 너희 새끼 잘됐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얘가 타고 다니면 우리 일반인들은 을 물건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뺏어가면 저 썩을럼 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 뺏어서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둑놈인지 모르니까.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우리는 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권이 없더라도 즉 점유할 권리 없더라도 물건을 지배하면 그걸 점유라고 그러고 그걸 법적 상태로 부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권이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하면 그게 점유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점유권은 본권이 없어도 돼요. 본권이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면 내 건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전세권이 있으면 내가 아파트 전세권자다. 돈 주고 정당하게 빌렸죠. 그러니까 나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본권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또 나오겠지 마지막 시간에.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고. 그럼 자 박스 위에 우리 책의 양괄호 1번 아까 민법에 동그라미 쳤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동사 물권과 2번이 부동사 물권 있나요? 그럼 자 이제 볼게요. 이 점유권과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포함돼요. 동산, 부동산이 객체됩니다. 다음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 객체가 다 돼요. 유치권도 나중에 답니다. 반면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건 동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들은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세 가지는 얘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그다음에 저당권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제 나중에 자연이건 다 알게 됩니다. 다시 빨간색 세 가지는
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파란색 네 가지는 오직 부동산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질권이라는 권리는 동산만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시험과 관계 있나요? 관계 없죠, 우리 시험과.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지는 겁니다. 질권이란 부동산 관계 없어요. 질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진 거라서 우리는 부동산만 집어가니까. 그럼 질권이란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세요. 요즘 잘 활용 안 하지만 내가 금반지가 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그럼 전당포 가서 반지 맡기고 한 20만 원 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질권이랍니다. 그럼 반지는 동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상관없어서 이 질권 시험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8개 물권 중에 7개 부동산 관계는 7개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산 물권은 세 가지예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라 뺐습니다. 그다음 2번 부동산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유알이 중복되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유치권도 중복되네요. 그러죠? 그다음 저당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박스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민법에 있는 8개 물건 맞습니다. 박스 밑에 양괄호 2번 거의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은 법조문이 없지만 누가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1번 분묘기지권 밑줄 하시고 2번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예 관습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다고 밑줄만 해주세요. 무슨 권리인가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네모 5번 그래서 물권조 초음권 있나요?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내가 물권이 있어요. 즉 아직은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근데 내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소유권이 침해당하면 내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게 물권조 초음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조 초음권이에요. 그럼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의 보세요. 물권에 대해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 즉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 제거 또는 예방이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권을 지키는 권리예요. 그럼 양괄호 2번 종류가 있나요? 이제 물권적 초음권 있는데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적 초음권입니다. 그럼 물권적 초음권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합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예요.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자 이자에게 행사합니다. 현재 침해자, 현재 방해자에게 행사요. 그래서 이건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이걸 항상 해요. 현재. 시험은 나면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행사합니다. 아까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였죠. 미래. 앞으로 원칙 소급이 없다. 취소는 소급했죠. 시가 과거예요. 과거. 근데 지금 공부하실 물권자 초음권은 시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오면 항상 현재 저대로 푸셔야 돼요. 현재. 자, 갑이란 분이 지금 제가 민법책 읽어드리잖아요. 민법책을 아주 깨끗하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정리를 딱 밑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정리 잘했는데 우리 오늘 학원 처음 왔거든요. 우리 보기에 밑줄 잘 그었더라고요. 탐나요. 훔쳤어요. 우리 갑 화장실 간 사이에 책 훔쳐서 우리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배한다, 점유한다, 도둑놈. 이러겠죠? 그리고 병에게 이 책을 넘겼다 해보세요. 병에게 책을 또 팔았어요. 도둑놈이. 그래서 현재 갑책을 병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갑책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내 책이 없어졌네요.
그럼 내 책 내놔 그래야겠죠. 지금 내 소유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럼 내 책 내놔가 물권 요청권이에요. 누구한테 내 책 내놔 그래야 돼요? 누구한테 내 책 내놔 그래야 돼요? 써인 대로 누구한테? 누가 현재 침해자예요? 병이 가지고 있잖아요. 병에게 합니다. 병에게. 우리에게 내 책 내놔 그러면 우리 없어 그래요. 누구한테 내 책 내놔 그래야 돼요? 현재 침해자 병에게 내 책 내라는 겁니다. 병한테 내 책 내놔 해야 돼요. 우리 책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도둑놈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물권 요청권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자 병한테야 그쪽 뺏어가겠죠. 물론 병은 우리에게 책임으로서 돈 받으면 되겠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주와 현재 갑이에요. 갑이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항상 시가 현재 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다 저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물권 요청권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 그래서 물건이 침해당했다. 침탈당했거나 또는 그 물건 내놔. 그런데 나에게 반환을 거부해요. 내 물건을 반환을 거부한다. 그럼 뺏어와야겠죠. 뺏어오는 권리가 물권적 반환 청구입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점유를 해소하는 거예요. 점유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가 물권적 반환 청구. 내 물건 내놔 그 말이에요. 내 물건 내놔. 그 다음에 누가 물건을 침해했는데 물건을 침탈했거나 반환 거부 나머지 이외의 방법. 이거 이외의 방법으로 내 물건을 침해하면 행사하는 권리가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다음 물건이 아직 침해가 안 됐지만 물건이 침해 안 됐지만 침해될 염려가 있어요.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적으로 먼저 행사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제목 중에는 이게 좀 특이해요. 이건 다 물건이 침해됐을 때 행사하는데 이건 침해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뺏어온 게 반환 청구권. 그거 이외의 나머지가 다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물건 내놔 그게 물권적 반환 청구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외의 방법이 다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럼 물권 요청권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도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도 이 세 가지 규정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아까 대표적인 본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에 관한 이 물권 요청권 이 세 가지 규정을 다시 소유권에 관한 이 세 가지 규정을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아직 안 했지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에 다 준용이에요. 준용은 비슷하니까 함께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유치가 점유 그 말이거든요. 유치권은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규정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자물권은 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중에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뺏어오는 권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나머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일단 한꺼번에 써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방해 예방 이게 무슨 말인가 봐보겠습니다. 간단한데 이거 안 어려워요. 아까처럼 갑소유 책을 우리 훔쳐갔대요. 절취 훔쳐갔다. 그래서 얘가 점이에요.
얘가 점유율 침탈했죠. 그럼 내 책 내놔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 승낙 없이 우리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불법으로 갑 승낙 없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불법 건물이지만 건물은 을소유예요.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누가 소유자다? 을소유. 토지는 갑거죠. 근데 이놈이 갑 허락 없거든요. 그러면 내 허락도 없이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야 건물 철거해야 할 수 있어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가 점유하는 내 토지 돌려달라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 토지 돌려줘 이 말이죠. 이게 물권적 반환 청구예요. 내 토지 돌려줘가 물권적 반환 청구. 점유를 뺏어오는 거. 그다음 야 내 토지에 있는 건물 치워 그러죠. 건물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건물 치워가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네가 점유하는 내 땅 돌려줘가 반환 청구입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다음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엑스란 부동산 있죠? 이걸 우리 등기부를 위조했습니다.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우리 부동산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시골의 땅을 갑이 가본 적도 없어요. 절로. 그것을 마을 동네 사람이 위조해서 등기하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죠. 그다음에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닌데 갑 승낙 없이 점유하죠. 이걸 본권 없다 그래요. 을은 일종의 땅 도둑놈이에요. 을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죠? 불법점이에요. 본권 없습니다. 근데 갑에게 들켰네요. 갑은 을에게 야,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그 등기 지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한다 그래요. 즉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너 무효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그 등기 지워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입니다. 그다음 우리 점유하잖아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니까 야, 너 나가 임마 라고 내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 나가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물권적 반환 청구예요. 내 토지 돌려줘라고. 그다음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그 등기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래서 내 거 돌려줘가 뭐다? 점유를 뺏어온 거 반환 청구. 그다음 방해 제거 청구가 뭐예요? 이제 점유 회복 나머지 이외의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건물 치워가 방해 제거 청구. 등기 치워가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그다음에 돌려달라가 반환 청구. 내 토지 돌려다가 반환 청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잘 비교하시면 되겠고. 다음 방해 예방은 뭐 금방 의미가 예측은 되죠? 자, 이럴 수 있죠. 여기까지 갑토지, 여기까지 을토지예요. 갑토지에 갑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을토지잖아요. 여기 분명히 을토지인데 을취미가 땅 파는 거예요. 우리 자기 땅, 여기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을 계속 막 파가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땅을 계속 파가면 내 건물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막아야겠어요. 무너진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느꼈죠? 야, 네 땅이지만 그 땅 그만 파라고 방해 예방, 미리 사전에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땅 파는 걸 막아야겠죠. 그게 미리 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예요. 이건 아까 아직 물건이 침해 안 된 겁니다. 여기 침해된 것 중에 점유를 뺏어온 게 반환 청구예요. 나머지 이외가 무조건 방해 제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괄호 2번 종류 있죠. 그럼 동그라미 1, 2, 3 거기 다 읽어보세요. 거의 한 열 몇 줄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괄호 3번 성질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성질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성질은 좀 양이 많구나. 성질은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좀 쉬고 해야겠네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